명탐정 코난에 관계돼서 한 구독자분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정말 민폐다.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어째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코난한테. 쓰고 있는 안경에 총알이 맞아서 되튕기고 코난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장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과 같은 평범한 안경의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총알이 안경에 맞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안경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코난은 총알에 맞아서 다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안경에 맞아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피직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과학을 보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팀에서 이번에 이런 예쁜 티를 여름용으로 다시 출시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명탐정 코난이라는 만화 영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이 명탐정 코난에 관계돼서 한 구독자분이 질문을 올리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릴 때 그냥 재밌게 보던 명탐정 코난을 최근에 봤는데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정말 민폐다.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코난이 축구공으로 사람을 때려잡거나 계산을 해서 총알을 피하고 차로 건물을 건너고 하는 걸 보면서 저하고 함께 이 코난에 그려진 장면들이 과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 담겨있는 물리학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난 얘기하기 전에 사소한 궁금증에 대한 하나 말씀드리고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란을 깨고 싶어요. 계란을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해서 깰 때와 세워서 세로로 깰 때, 어느 방향으로 깰 때 계란이 더 잘 깨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달걀을 깰 때는 가로 방향을 톡 깨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계란이야 당연히 가로로 떨어질 때가 더 잘 깨지지 않을까? 라고 다들 짐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한 논문에서 이걸 실험을 통해서 명확한 결과를 얻고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MIT 공학부에 있는 분들이 실험도 하고 컴퓨터 계산도 하고 논문을 출판해요. 학술지 이름이 커뮤니케이션 피직스라는 저널입니다. 자, 이분들이 먼저 실험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무려 계란을 200개를 떨어뜨려 봅니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논문에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달걀을 떨어뜨릴 때 딱딱한 바닥을 두고 그 바닥 위에 달걀을 일정한 높이에 두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가장 낮은 높이를 시도했던 게 바닥으로부터 0.8mm입니다. 그 높이에서 달걀을 가로로도 떨어뜨려 보고 세로로도 떨어뜨려 보고 또 세로로 떨어뜨릴 땐 계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더 뭉툭한 쪽이 있고 뾰족한 쪽이 있어요. 똑같은 세로로 떨어뜨릴 때도.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달걀을 여러 개를 떨어뜨리면서 실험합니다. 자, 이 논문의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0.8m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로로 떨어뜨린 달걀은 약 10%만 깨졌습니다. 하지만 세로로 떨어뜨린 달걀은 무려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인 50%의 달걀이 깨졌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발표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대개는 다 가로로 떨어뜨리는 게 더 잘 깨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가로로 떨어뜨릴 때가 계란이 잘 안 깨지고 오히려 세로로 떨어뜨릴 때가 더 잘 깨진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이 논문에서 발표해요.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거, 왜 가로로 떨어뜨리면 더 잘 깨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헷갈려 하는 거냐면요. 계란이 어느 쪽으로 떨어뜨렸을 때가 바닥에 닿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방향이 더 딱딱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느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가 달걀이 충격을 더 잘 흡수할까라는 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오해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계란을 만약에 이 종이로 보여드릴게요.
계란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로로 떨어지는 계란은 바닥에 닿으면서 더 변형이 많이 일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하게 돼요. 한편 세로로 떨어뜨린 달걀은 이 세로는 여기 그쪽 방향으로 톡톡 쳐보셔도 딱딱하잖아요. 변형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건 물리학에서는 아주 쉽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푹신푹신한 침대 위로 점프를 하면 안 다칩니다. 그런데 딱딱한 바닥으로 점프를 하면 닿으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푹신푹신한 물체에 여러분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몸이 바닥에 닿은 다음에 푹신하니까 들어가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몸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편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짧죠. 자,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물리학에서는 아주 쉽게 그때 충격력이 작아진다라는 거 쉽게 우리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계란이 가로 방향으로 떨어질 때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달걀의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나서 충격을 흡수하고 따라서 가로 방향으로 떨어질 때 달걀이 덜 깨지고 세로 방향으로 떨어질 때가 달걀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이 짧아지고 충격력이 커지고 따라서 세로로 떨어질 때가 더 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 논문의 저자가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익숙한 상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 중에도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심해보는 것, 그리고 아무리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중에서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알려주는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걀이 가로로 떨어지는 게 더 잘 깨진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상식이었던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요리하실 때 세로로 깨야지 라고 하시는 건 사실 이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로로 톡 하고 치게 되면 달걀을 관통하는 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로로 깼을 때가 톡 하고 열면서 달걀 껍질 안에 들어있는 흰자위 노른자위를 아래로 빨리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가로로 깨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높이에서 달걀이 떨어졌을 땐 가로 방향으로 떨어지면 덜 깨집니다. 세로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가 더 잘 깨진다라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 거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오늘 이제 그러면 오늘의 주제, 코난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전체를 본 적은 없고요. 어떤 캐릭터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코난이 상영된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땐 코난 만화 영화를 본 기억은 없는데요.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그 작은 남자아이죠. 그 남자아이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그런 걸 아주 재밌게 그린 그 만화 영화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명탐정 코난 속 장면들이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난 만화 영화를 보면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코난이. 그런데 총알이 날아와서 안경에 맞고 튕겨나갑니다. 이처럼 총알을 막는 방탄 안경이 존재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이 첫 번째 나눠볼 얘기입니다. 어째서? 예.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어떤 사람이 총을 쏜 거예요, 코난한테. 근데 코난이 쓰고 있는 안경에 총알이 맞아서 되튕기고 코난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가능한지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의 결론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수치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탄의 질량은 25g 정도로 생각할 거고요. 총알의 속도를 초속 800m 정도로 생각할게요. 거의 실제 총알의 질량과 총알의 속도가 그 정도인 건 맞습니다. 자, 이 정도의 총알이 날아오다가 이 코난의 안경에 맞아서 똑같은 속도로 되튕기는 것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총알이 안경에 맞아서 그곳에서 정지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극단적인 경우죠. 탄성 충돌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실제 그 안경에 닿는 총알은 두 사이입니다. 완전히 에너지를 잃지 않는 충돌일 수도 있고요. 총알이 맞은 다음에 안경에 총알이 딱 정지해 있는 완전 비탄성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극단적인 상황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알이 가지고 있는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총알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약 글쎄요, 한 20에서 40 정도입니다.
단위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위인데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인데요. 표준 단위라서 앞으로 이어지는 설명에선 단위는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20에서 40 정도입니다. 한편 코난이 쓰고 있는 안경이 제가 쓰고 있는 안경과 같은 평범한 안경의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안경의 질량이 보통 40g 정도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총알이 안경에 맞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안경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결론은 총알을 맞은 안경은 총알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게 돼요. 초속 몇백 미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 상황이라면 안경에 총알이 맞았어요. 근데 안경이 안 깨졌어요. 그러면 코난은 총알에 맞아서 다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자기 안경에 맞아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코난의 두개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경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움직인다.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그렇다면 10중 8구 코난은 안경 때문에 다칩니다. 안경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 하지만 코난의 머리와 안경이 완전히 한 몸으로 딱 붙어 있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총알이 안경에 전달한 운동량이 코난의 두개골 전체로 전달됩니다. 사람의 머리의 질량이 보통 4kg 정도예요. 그럼 이걸 갖고 계산하면 이 총알에 맞은 코난의 머리는 그 직후에 초속 10m 정도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럼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정지해 있다가 아주 짧은 순간에 머리가 초속 10m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뼈가 다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한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코난이 머리가 뒤로 움직이는 건 보셨죠. 이것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아마도 코난의 머리가 다치거나 목뼈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안경이 너무나 빨리 움직이게 돼서 코난이 자기 안경에 맞아서 다치는 일, 이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건 물리학 얘기고요. 재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방탄 안경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방탄 유리가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방탄 유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부드러워서 충격을 흡수하는 층과 딱딱해서 충격을 버티는 층을 교차로 여러 겹으로 나열한 것이 방탄 유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총알도 막을 수 있는 방탄 유리 그리고 방탄 안경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떨어지는 달걀 이야기를 할 때도 가로 방향으로 떨어지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세로 방향으로 떨어지면 충격 흡수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커다란 자동차 창문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총알이 맞은 다음에 얘가 전반적으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한편 안경은 작죠. 이렇게 작은 안경이 총알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출렁하고 움직이는 것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진폭이 그렇게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잘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죠. 이것보다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방탄 안경 쓰고 있어요. 근데 총알이 날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요령은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경이에요. 총알이 날아와요. 이러고 있으면 총알이 전달하는 이 운동량을, 충격량을 모두 흡수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경이 이렇게 기울여 있다면 총알이 날아오는 운동량의 방향이 얼마 바뀌지 않죠. 이 방식으로 하면 사실 여러분의 안경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 부위에 충격이 훨씬 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겠죠? 총알이 날아와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드세요. 그래서 날아오는 총알에 대해서 안경의 면을 약간 비끼면 총알이 맞은 다음에 옆으로 약간의 방향만 바뀌면서 거의 비슷한 속도로 궤적만 바뀌잖아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코난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에서 마취제가 방출되고요. 그걸 맞은 사람이 금방 마취제 때문에 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용하는 마취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마취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혈관의 주사의 형태로 마취제를 투입할 수도 있겠죠. 찾아보니까 호흡에 의한 것보다 혈관에 직접 마취제가 투입될 때가 마취의 효과가 훨씬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 빠른 마취제는 10초에서 30초 정도면은 마취제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이 코난에서는 어떤가요? 10초보다 훨씬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빨리 이 마취제가 작용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필요한 마취제의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찾아보니까 몇 밀리리터, 강력한 마취제의 경우엔 몇 밀리리터면 그 충분한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안에 몇 밀리리터 정도의 마취제가 들어있는 앰플이 있고 그걸 빠르게 발사시켜서 사람의 목에 맞고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코난의 이 장면처럼 맞자마자 실신하는 그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10초에서 30초 정도는 걸려야 마취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요. 100번 이상 마취총을 계속 맞으면 내성이 생길까? 이거는 사실 제가 의학이나 생물학의 전문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때 그건 아마도 대부분의 해독 장애는 우리 몸에서 간에서 일어나잖아요. 간이 이 물질의 독성을 없애는 배사 과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외부에 투입된 해로운 약물에 대한 반응을 담당하는 대사가 충분히 일어나는 것이 내성이 생기는 것이라면 물론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마취제가 작동하는 것은 이게 간에서 작동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대부분의 마취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의 표면 근처에는 이온들이 왔다 갔다 안과 밖을 넘나들 수 있는 이온 펌프, 이온 채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마취제는 이런 이온 채널, 이온 펌프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방해가 되면 신경세포가 발화해서 그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이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이 마취제라서 저는 마취제는 100번 이상 마취총을 맞아도 내성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자마자 그 맞은 부위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의 작동을 금방 빠르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성이 생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사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네요. 마취제를 맞았어요. 그 마취제가 혈관에 투입돼서 혈액을 따라 전달되는데요. 그걸 간에서 먼저 대사가 일어나고 그게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이 된 다음에 뇌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게 마취제가 작동하는 건데요. 어느 게 더 빠를지 잘 모르겠어요. 간에 대사가 일어난 다음에 뇌로 이 마취제가 전달되는 것이라면 내성이 생기는 게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데 강한 마취제의 경우에 10초, 20초면 작동한다고 하는 거 보면 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마취제의 독성을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나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마취제는 내성이 생기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간다. 어떤가요? 코난이 차고 있는 벨트에서 갑자기 축구공이 튕겨나와요. 그걸 코난이 발로 차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 축구공이 아니라 풍선이라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풍선은 겉면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 안에 풍선 자체를 압축시켜서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풍선이 있고 풍선의 입구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압축 공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면 이 벨트에서 튀어나오는 풍선이 갑자기 커지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자, 풍선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풍선이 아니라 축구공이 나옵니다. 축구공이 가능할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발로 차는 걸 보면 풍선이면 저렇게 안 되거든요. 풍선은 뻥 차더라도 똑바로 안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더라도 거의 축구공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무언가처럼 보여요. 근데 축구공의 질량이 사실 꽤 무거워요. 500g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500g이 축구공의 겉면 전체의 질량이에요. 축구공이 보통 가죽으로 만든다고 치면은 가죽의 밀도가 사실 우리 사람 몸의 밀도랑 비슷해서 1세제곱센티미터에 약 1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공의 거죽 부분, 공기누가 없어요. 그 거죽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잘 뭉친다고 하더라도 500g이 전체 질량이고요. 축구공을 구성하고 있는 가죽의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에 1g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람이 전혀 없는 축구공이라고 하더라도 이 축구공의 겉면을 아무리 작게 뭉쳐도 그 부피가 500cc, 500ml 정도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벨트에 안 들어갑니다. 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가 500ml일 리가 없죠. 그러면 또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구공 겉면의 전체 재료의 부피가 글쎄요, 벨트 아니면 한 10ml 정도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100ml면 보통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반잔 정도거든요. 100ml가 벨트 안에 들어갈 리는 없어 보이니까 벨트 안에 들어갔다면 뭐 한 10ml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10ml의 부피 안에 무려 500g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질량이 50g이 됩니다. 5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인 물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 코난 영화에 나오는 이런 장면이 가능하죠. 그런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밀도 1세제곱센티미터에 50g 이런 밀도가 사실 엄청나게 큰 밀도예요. 금속인 철 덩어리도 밀도가 1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금속으로도 이런 축구공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자,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 코란이 벨트에서 나온 축구공을 뻥 찼는데 벽에 충돌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가 찬 축구공에 맞아서 기절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네요. 이게 과연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축구공의 질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500g 정도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아주 빠르게 공을 차면 축구공의 속도가 무려 시속 100km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축구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 보니까 몸무게가 100kg 정도인 사람이 시속 7km 정도로 달려갈 때 운동 에너지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면 시속 100km로 날아가는 500g의 축구공에 맞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몸무게가 100kg이나 되는 사람이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죠. 시속 7km로 달려와서 부딪힐 때 정도의 에너지를 전달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래도 꽤 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축구 선수들이 헤딩을 하다가 다치고 뇌손상을 입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뇌는 사실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요. 딱 그 두개골의 벽에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다가 축구공 혹은 상대 수비수의 머리에 부딪혀서 움직이던 사람의 두개골이 딱 멈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 직후에는 머리뼈 안에 있는 사람의 뇌는 약간 짧은 순간은 머리뼈는 멈췄지만 뇌는 움직이는 상황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이 헤딩을 하다가 뇌 손상을 입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뇌가 직접 공에 맞아서 손상을 입는 게 아니라 자신의 뇌가 두개골의 안쪽 벽에 충돌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충격 때문에 뇌손상을 입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축구공은 질량이 500g 정도고요. 사람의 머리는 몇 킬로그램 정도의 질량을 갖잖아요. 사실 축구할 때 이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상황은 축구공에 충돌해서라기보다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공중에서 헤딩하려고 하다가 두 사람의 머리가 충돌하는 그때 많이 다칩니다. 상당히 그때는 충격이 클 수 있죠. 공보다도. 예, 그래서 사실 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벨트에서 축구공이 이렇게 방출되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찬 공에 맞아서 뇌에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기절하는 정도까지가 그런 과정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축구공에 관련돼서 재밌는 계산을 하나 제가 따로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축구 선수가 공을 뻥 차요. 그럼 그 공을 골키퍼가 잡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잡은 다음에 밀려날까? 가 궁금해서 잠깐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골키퍼가 잡기 전에 축구공의 운동량은 약 14 정도예요. 14kg m/s의 운동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물리학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축구공을 잡은 골키퍼가 잡은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까 하는 걸 계산해 보면 사실 초속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축구 골키퍼의 발이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곳에 있다면 초속 10cm인데요. 축구 선수들은 다 이렇게 마찰력이 있는 축구장 위에서 주로 운동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골키퍼가 밀려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날아오는 축구공을 골키퍼가 받는다고 해서 골키퍼가 밀려나서 골이 안 될 게 골이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일어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장면에선 코난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아주 빠르게 날아가다가 다른 건물로 뛰어넘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아마도 이 영화 장면을 보면 코난이 타고 있는 스케이트보드가 우리가 익숙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보면 이렇게 뒤에서 연료가 분사되면서 속도가 늘어나는 그런 것처럼 그려지는데요. 사실 그런 스케이트보드는 현실은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이야기는 코난의 스케이트보드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스케이트보드라면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간 다음에는 코난이 타고 있는 스케이트보드는 그냥 사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으니까 똑바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면서 떨어질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그런 장면들은 날아간다기보다는 멋있게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저도 물리학을 학생들에게 수업하다 보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높은 빌딩 같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여기서 그냥 똑 아래로 뛰어내릴 때와 달려오다가 수평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옥상에서 뛸 때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의 속도가 시간이 얼마 누가 더 빠를까는 걸 물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면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뛰어내리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수평 방향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그냥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는 운동입니다. 잠깐 그 계산해 보면 높이 한 100m 정도 되는 빌딩 높이에서 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가면서 높이 100m인 빌딩의 옥상을 벗어났다면 그럼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대개 4초에서 5초 사이 정도고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꽤 길어요. 잠깐 계산해 봤더니 140m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100m 높이에서 바닥까지가 아니라 그 옆에 50m 높이의 건물이 있다. 그럼 80m 정도까지는 날아가서 그 50m 높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 상황이에요. 공기가 없다라는 상황인데요. 현실에선 공기가 있죠. 그 현실에서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도 그렇고 스키 점프도 그렇고 이런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케이트보드에 작용하는 양력입니다. 그리고 저항력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양력을 늘리는 방법이 뭔지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 공기와 맞닥뜨리는 부분의 면적이 클수록 양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가 클수록 유리해요. 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스키 점프를 하는 선수들이 이 점프를 할 때 어떻게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지를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기억할 텐데요. 날아가는 방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게 사람의 몸이다. 그리고 저쪽으로 간다. 그럼 몸을 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앞부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부딪혀서 그 바람에 의한 양력이 이쪽 방향으로 생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스케이트보드의 속도를 갖고 그리고 충분히 넓은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하고 날아가는 코난이 스키 점프 하듯이 선수하듯이 이 몸의 자세를 똑바로 해서 바람에 맞닿는 부분의 면적을 넓힌다면 어느 정도는 긴 채공 시간을 물론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 코난이 날아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 스케이트보드를 뒤로 돌려서 한 손으로 잡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양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양력은 줄어드는데 공기의 저항력은 있어서 더 긴 거리를 날아가는 방법으로는 코난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건 잘 안 됩니다. 두 가지 스케이트보드를 비교해 볼게요. 일반 스케이트보드가 움직이는 건 스케이트보드 아래에 있는 바퀴가 회전함으로써 앞으로 움직이고요. 스노우보드는 바퀴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스케이트보드의 발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발판은 속도를 직접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요. 이 스케이트보드 위에 타는 사람이 두 발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두 발의 무게중심을 변화시키고 무릎을 굽히거나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스케이트보드의 속도를 늘리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요. 스케이트보드를 기울여서 회전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스노우보드는 다릅니다. 스노우보드는 바퀴가 없죠. 바퀴가 있다면 눈 위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력은 무게가 일정하다면 면적이 늘어날수록 줄어들거든요. 스노우보드가 넓적하게 넓은 이유는 눈 위에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는 선수가 서 있어도 스노우보드에 작용하는 압력이 면적이 넓으니까 적어서 스노우보드가 눈을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노우보드는 이 넓은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에 바퀴가 달려있는 상태로 눈 위에 서게 되면 바퀴는 사실 스케이트보드 전체에 비하면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바퀴가 눈 위에서 아래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퀴가 있는 스케이트보드로는 스노우보드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그걸 스노우보드처럼 쓰고 싶다. 그럼 빨리 바퀴를 떼내시고 바퀴 없는 스케이트보드라면 스노우보드처럼 탈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래소년 코난. 미래소년 코난인가요? 그거는 어렸을 때 봤는데. 여러분과 함께 명탐정 코난에 등장하는 여러 재미있는 장면을 물리학의 시각에서 몇 가지 설명드려 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